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따져 들어가려면 중국이 미국채 보유를 이제 줄이고 있는 미국채를 파는 이유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G2 간의 갈등 때문에 너네도 한번 좀 맛 좀 봐라 막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인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요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요인이라는 관점에서는 22년 이래로 미국이 긴축 기조로 간 이래로 중국은 계속 완화적으로 갔거든요. 네네. 부동산 경기 침체나 내수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만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중국은 금리를 오히려 인하만 했으니까. 그쵸. 얼마나 격차가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슈퍼 강달러 현상이 나왔던 거고요. 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 국채를 팔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으로 가겠죠. 네. 쉽게 말하면 국채 가격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가겠죠. 그럼 미국 국채가 매력적일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 선까지를 그쵸. 봐야겠죠. 그 예. 매력 이제 추가로 매수할 만한 그 매력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매도할 이유는 생기지만. 차익 실현. 그렇죠. 차익 실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미 국채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현상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정치, 외교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데 첫 번째 제재는 실물 경제적 제재. 네. 러시아의 천연가스 갖다 쓰지 마. 그죠? 천연가스 말고도 밀, 콩, 옥수수, 뭐 수산물 뭐 이런 거 다 갖다 쓰지 마 하면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공급 못하게 했었죠. 네. 근데 그런데도 잘 작동이 안 됐었어요. 대체 국가로 공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쵸, 중국, 인도 같이. 딴 데가 사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도입한 제재가 금융 제재. 네네. 예,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그러니까 이것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중국이 봤거든요. 중국이 보면서 중국이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는데 또 누가 당선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럼 어떤 식으로 전쟁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우리 중국한테 나쁘게 해서는 그 스위프트망 배제 조치를 극단적인 경우 이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도 스크래치를 안고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국제은행 간 결제망에서 그렇죠. 빼버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빼버리는 것은 미국도 좀 스크래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하는데 상대방을 넉다운 시키겠지만 나도 한 방 먹고 맞으세요. 해야만 하는 거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 가드 내리고 공격 들어갈 수밖에 없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완 해협에 네. 항공모함이 출동해서 군사적인 어떤 긴장감이 도는 수준으로 네네네. 까지 가면 스위프트망 배제도 가능하죠. 근데 그만큼 단행하기 쉽진 않은데 그쵸. 중국으로서는 그런 것도 상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는 이제 완전 끝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 외환 보유액에서 미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뭐 그러기 위해서 브릭스끼리는 우리끼리 무역 결제하자. 우리나라 통화로 루블화로 헤알화로 위안화로 무역 결제하자 하는 움직임을 최대한 해온 것도 그런 겁니다. 그게 잘 안 먹혀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니까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기서 달러 포지션이 줄어든 거예요. 대신 그걸 대체한 게 있겠죠. 아하. 그게 금입니다. 아하. 금 포지션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은 이건 또 경제적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금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중국이 또 이제 금을 선호하면서 달러 대신. 그렇죠.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요. 달러도 안전자산이지만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안전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달러, 외환 포지션, 금 다 안전자산 성격이에요. 그 안전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봤을 때 이제 강달러 끝나는 거네. 국채금리 떨어지겠네. 국채 가격 올라가겠네. 대신 지정학적 불안은 올라가겠네. 하는 것도 고려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두 가지가 맞물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만약에 그러면 아무래도 강달러 기조는 조금 꺾일 수 있겠죠. 제가 한번 제 채널에 썸네일로 강달러와의 작별이라고 썸네일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슈퍼 강달러와의 작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으로 하여금 달러를 많이 보유할 이유가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경제적인 이유도 분명히 저는 포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차익도 실현을 하고 또 미국에게 약간 조금 경고성을 날리는 거기도 하고. 이제 미국 대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일단은 트럼프가 다시 되느냐, 네. 해리스가 되느냐,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 우리도 영향을 또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고 네. 누구 관계부터 봐야 될까? 중국 이야기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럼 중국과의 관계는 어찌됐든 간에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네. 제재는 계속 될 거고. 네. 근데 이걸 약간 방법과 강도의 차이로만 보는 게 맞을까요? 저는 G2 간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은 미중 간의 관계는요. 예. 되게 재밌는데 양 당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 후보들의 발언을 듣잖아요. 예. 그 발언은 기사화돼서 듣잖아요. 예. 근데 그게 100%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요. 가봐야 알죠 또. 그건 예. 트럼프는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게 정당의 어떤 논리랑 맞아야 돼요. 심지어. 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대통령의 발언, 후보의 발언보다는 그걸 이제 파티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정당 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당 정책 방향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근데 역시 둘 다 네.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비호의적 감정이란 unfavorable한 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정서가 중국인을 싫어하는데 나는 무역전쟁 안 할게요라고 하면 지지를 받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당들도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때려잡을 수 있는 거야. 트럼프식으로 하면 못 때려잡아. 우리가 부메랑이 돼. 그러니까 내가 당선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무역 전쟁하는 게 맞아라고 주장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그 전쟁의 방법론이 다른 것은 네. 전쟁은 합니다. 무역 전쟁은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이 다른 거죠. 방법론이 어떻게 다르냐면 트럼프는 조금 자명하죠. 관세를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관세 전쟁이라고 규명하면 맞고요. 뭐 이미 트럼프 1기 때도 관세 전쟁을 그렇죠. 계속 펼쳐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관세 전쟁을 이미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편 관세를 10%로 올리겠다. 세계 모든 국가에게. 네. 그 중국은 어떤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100%까지 관세 올리겠다. 가장 대놓고 파티 플랫폼에 쓰여 있는 그 문장이 뭐냐면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겠다가 있어요. 공화당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만큼 관세라는 방법을 통해서 중국산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면 해리스 같은 경우는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 관세를 도입하면 인플레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다. 그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IRA와 같은 이런 왜냐면 IRA를 만든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거니까. 예,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니까 부통령의 고안이에요. 사실 바이든도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가 그린 그로스였어요. 녹색 성장.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 그걸 가져갔듯이 IRA를 주축으로 하는데 미세 조정은 하겠죠. 예, 미세 조정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중국과의 결투를 벌이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은 계속되나 무역 전쟁의 방식이 좀 바뀐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 이제 중국이 걱정돼서라기보다는 중국이 계속 제재를 받고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도 이제 수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네.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세 더 높여버리고 자유무역이 더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도 또 피해를 볼 텐데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 수출 입장에서는 네. 해리스가 되는 게 그나마 더 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되는 게 나은 겁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전문가마다 예, 의견이 다르죠.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주말에 전문가 4명이랑 이야기를 토론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걸로? 토론을 했는데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관세만큼 강한 정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미국의 무역 전쟁이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면 관세는 마치 가격이에요. 가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만큼 강한 통제력은 없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너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똑같이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관세를 얘가 올리면 얘도 올리고. 그러니까 유럽에 취하면 유럽에도 올리고 우리나라에 취하면 우리나라는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나라 중에 하나겠지만 눈치 보다가 이렇게. 다 올리니까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국의 산업을 잃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이게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보복의 보복.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를 높인다는 것 자체가 자국의 물가 상승률하고 직결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관세를 올려서 물가 상승세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대신 석유를 정말 많이 시추하고 생산해서 석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죠. 대신 석유 가격이 떨어져도 신규 석유 관련 회사들은 그동안에 시추했던 양하고 생산량하고 일일 생산량 기준으로 지금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일일 생산량을 더 많이 올린다. 국제 유가는 좀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넓혀보겠다. 뭐 이런 구조니까 그게 좀 상쇄하지 않겠느냐라는 트럼프는 것이 이제 그걸로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그렇죠. 거죠. 전통적인 에너지로.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그동안에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한다. 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부채 함정에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 소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어요. 소용돌이죠.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슷한 개념입니다. 디플레이션. 세 번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빠져 있어요. 네 번째는 내수 경기 침체에 빠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왔어요. 네.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렇죠. 일본마저도 선회했는데.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했는데도 이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인 거죠.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부채 함정에 빠졌다고 했는데 네. 여러분 아마 지금쯤에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전체 부채 중에서 숨겨진 부채가 있죠. 그 숨겨진 부채를 주로 중앙정부 부채가 있고 지방정부 부채가 있는데 지방정부 부채는 LGFB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프라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자체예요. 그러면 LGFB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야 내가 나 믿지? 여기에 대출해줘. 그럼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인프라를 막 건설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되게 재밌게도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아니에요. 목표치예요. 그렇죠. 그럼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는 이만큼, 각 지방정부는 이만큼 간단합니다. 할당이에요. 네. 너 작년 인프라 이만큼 만들었지. 여기서 3%, 5% 더 인프라를 만들어. 채워라. 그렇죠. 그러면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그걸 써마니까. 네네. 그러니까 채워라는 식으로 LGFB 만들고 채워라. 돈 빌려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인프라를 다리 짓고 도로 넓히고 해도 수익성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지금 부채 함정에 빠진 게 부채를 늘려서 인프라를 지어왔는데 그걸로 경제성장을 나름 이뤄왔는데 이제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금융불안이 생기죠. 그렇죠. 건설사들은 돈을 못 받죠. 돈을 못 돌려주죠. 그러면
구조조정되죠.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함정인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플레이션의 늪인데 네. 중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2년 중반 이후로 계속 많이 났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격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마이너스도 몇 차례 기록을 했는데 계속 0%대예요. 근데 0%면 디플레이션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2%잖아요. 예. 미국도 그렇고요. 네. 근데 중국의 목표 물가가 3.5%예요. 그럼 목표 물가가 높으면 같은 0%도 사실은 0%라고 보기가 우리나라 관점에서 해본다면 그죠?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낮은 훨씬 거죠. 더 낮은 예. 물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라고 해석해도 돼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IMF가 중국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국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 있는 그 첫 소주제가 디플레이션 vulnerability예요. 디플레이션 취약국이라고 네네네. 쓴 거예요. 그만큼 디플레이션 현상에 놓여 있고 디플레이션 현상에 놓여 있으니까 마치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모습을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그렇게 된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침체겠죠. 그래서 부동산 침체 그리고 내수 침체. 정말 내수 침체는 나름 수출 때문에 5%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내수 경기가 소비자 신뢰 지수가 급감해서 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축률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저축률을 올린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중국의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못 믿겠다, 자신 없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소비를 안 하고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또 한 가지가 해외 직접 투자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해외 직접 투자가 유입액보다 유출액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월드 상대국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공장 짓는 규모보다 중국에서 해외에 공장 짓는 해외 직접 투자 아웃월드가 훨씬 커요. 빠져나가는. 그래서 순유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경제가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당연히 금리 인상은 어울리지 않죠. 물가가 이렇게 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더 인하하는 거야.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근데 유동성과 같은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도 굉장히 확장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이럴 상황,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중국이 도입하고 있는 그 재정 정책 관점의 카드가 있어요. 그걸 이구환신이라고 해요. 소비해라. 예. 지금 내구재 바꿔라. 자동차나 냉장고, 가전 TV. 예. 지금 바꾸면 보조금 줄. 그런데도 지금 소비가 안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데 아무리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동해도 지금 가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고 의견 드리고요. 이거는 질문을 안 주셔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다고 저는 중국 경제가 망한다라고 해석하진 않습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는 중국 경제의 굉장히 안 좋은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부분이 있느냐? 좋은 부분은 또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게 뭐예요? 구경제와 신경제를 나눠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다 구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신경제만 또 논해보면 이만큼 강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AI 그렇죠. 선도하죠. 안면인식 기술 선도하죠. 로봇도 그렇고. 로봇, 전기차, 예. 배터리 지금 많이 와 있죠. 글로벌 시장으로 진입해 와 있죠.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이런 근데 지금 잠깐 거론했던 이런 산업들이 미래 산업이에요, 구산업이에요. 진짜 신경제죠. 신경제 미래 산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쪽은 또 중국이 다른 나라를 과잉 생산으로 압박하고까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25년에 중국산 전기차 보급하려고 SUV 전기차를 한 2,500만 원 선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지금 유통망 깔고 있습니다. 예. 25년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막 AS 센터 막 이렇게 물색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끔 여러분들 중에 무슨 중국산 전기차를 누가 타? 그 누가 타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목숨 걸고 타냐 말이야.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게 테스트 베드를 거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미 우리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지금 트럭과 그 그러니까요. 뭐 봉고라고 해야 되나 승합차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리미엄 전기차만 선호한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5천만 국민은 그 소득 수준별로 혹은 자산 규모별로 또 업계 유형별로 다양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을 도입하는 영역은 영세 자영업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세 자영업자들은 특히 배달용이나 물류용 트럭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거든요. 이미 저기 다마스가 단종이 돼가지고 중국 트럭, 중국 그렇습니다. 그 승합차 사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투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침투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산 전기차를 우수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가 전략으로서 충분히 침투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구경제와 신경제를 나눠서 봐야 하는 거고 나눠서 봐야 돼요. 전체적인 평균은 안 좋지만 네. 신경제는 확실히 뜨고 있고 이것으로 또 해외를 또 침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또 무서운 측면이 또 있는 저는 거니까. 항상 의견 드릴 때는 그냥 경제 성장률로 보셨으면 좋겠다. 올해 5% 성장할 것으로 IMF가 전망하고 뭐 중국도 목표로 하고 있고. 예? 내년 4.5% 전망치인데 예. 성장률이 둔화되는 저성장 고착화인 건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5% 4.5% 성장하는 이런 나라를 망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바로 알고 좀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 드립니다. 어렵기는 하겠지만 망하는 거는 아니고 약간 우리는 아니고 이제 일부 분들의 어떤 그 바람이나 네. 뭐 이런 비평과는 좀 현실은 또 이제 나눠서 생각을 좀 하셔야겠죠. 대표적인 성장주인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금리 인하기에 도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